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근데 이게 꾸준히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한 달 안에 3kg 빼기 이런 단기 목표에만 딱 집중하면요. 그 목표 달성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냥 운동을 놔버리거나 아니면 칭찬이라든지 체중계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외적인 보상이 없어지면 금방 시들해지기 쉽죠. 이런 경험들이 자꾸 반복되면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학습된 무기력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계속 실패하다 보면 진짜 할 수 있는 건데도 지레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운동 여정에서 좀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장기적인 목표,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간만 긴 목표, 이런 뜻이 아니고요.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어떤 북극성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이 뭔가 더 큰 그림의 일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요. 이런 장기 목표가 그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욕구 같은 걸 채워주면서 운동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좀 도와줍니다. 그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이게 자율성, 내가 이걸 좀 잘 해내고 있구나 느끼고 이게 유능성, 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느낄 때 관계성, 이때 만족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장기 목표를 딱 세우고 조금씩 성취하면서 나도 되네 이렇게 느끼고 또 때로는 같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욕구가 채워지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기,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 이게 강해지는 거죠. 내재적 동기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거나 살 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즐거워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칭찬이나 체중 변화, 이런 외적인 보상에만 기댄 동기는요. 상황이 바뀌면 진짜 쉽게 사라지는데 이 내재적 동기는 훨씬 꾸준하고 강력해요. 운동이 더 이상 고역이 아니고 내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가치 있는 활동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냥 쉴까?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도 1년 뒤에 하프 마라톤 완주 같은 그런 큰 그림이 딱 버티고 있으면 아니야, 그래도 나가자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겠네요.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운동 그릿, 끈기나 투지 이런 걸 길러주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네. 장기 목표는 그런 운동 그릿을 키우는 아주 훌륭한 토대가 돼요. 그리고 또 운동하다 보면 누구나 겪는 정책이 있잖아요. 기록이 안 늘거나 몸의 변화가 좀 더딜 때, 그때도 이게 큰 힘이 되죠.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의 정체는 실패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좌절하기보다는 잠시 숨 고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그런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장기 목표가 정말 중요하겠다 싶은데 근데 또 막상 세우려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먼저는 역시 스스로에게 좀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왜 운동을 하려는 걸까? 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고 싶은 거지? 이렇게요. 자신의 핵심 가치를 좀 분명히 하는 거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넘치는 활력 아니면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그 가치랑 운동을 연결짓는 거,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목표를 좀 구체화할 때는 스마트 원칙, 이걸 활용하면 좋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 가능하며 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 achievable, 또 현실적이고 realistic,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time bound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건강해져야지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꾸준히 주 3회 30분씩 달리기를 해서 5km를 쉬지 않고 완주하겠다처럼요. 네, 아주 명확하게 세우는 겁니다. 훨씬 와닿네요. 뭔가 막연하게 구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마음가짐인데요. 소셜미디어 속에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나의 작은 성장에 주목하는 거죠. 이걸 자기 참조적 비교라고 하는데요. 어제보다 한 5분 더 달렸다거나 지난주보다 자세가 조금 나아졌다거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군요. 확실히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 없이
오롯이 내 성장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장기적인 운동 목표라는 건요, 단순히 미래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재의 힘듦을 이겨내게 하는 어떤 인내심의 뿌리가 되어주고요. 또 스트레스나 여러 유혹 앞에서 좀 건강하지 못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심리적인 방패가 되어줍니다. 오늘의 작은 상거든이 결국 미래의 나를 만든다. 뭐 이런 격언처럼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요. 삶 전반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겁니다. 단기적인 결과에 너무 좌우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건강한 모습일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게요. 지금 당장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쵸. 먼 미래에 그런 그림이 있으면 오늘의 작은 실천들이 의미가 생기고 또 방향도 잡히고요. 그냥 막연하게 건강해지고 싶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딱 바뀌는 거죠. 마치 등산할 때 정상 위치를 알고 가는 것처럼요. 네, 그 미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명확한 장기 목표, 이게 있으면요. 단순히 동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훈련하다 보면 지루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덜어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장의 어떤 만족감보다는 미래의 더 큰 보상을 딱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운동이 그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그 효과적인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스마트 원칙이죠. 네, 맞아요. 스마트 원칙. 목표는 specific, 구체적이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하고 achievable, 달성 가능하고 또 relevant, 내 삶과 관련이 있고 time bound,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매주 3번 30분씩 조깅하겠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예요. 특히 그게 이제 1년, 5년, 10년 이렇게 길어지면요. 이 스마트 원칙에 두 가지를 더한 SMRT 플러스 F 접근법이 더 유용하다는 분석이 많아요. SMRT 플러스 F요? 그건 뭔가요? 네, E는 evaluated, reviewed.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하는 거고요. 또 R은 F죠, F. flexible, adjustable.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조정하는 거. 네, 왜냐면 삶이라는 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다칠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때 목표를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좌절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달리기 목표를 세웠는데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잠시 수영으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유연성이 중요하겠네요, 정말. 목표 세울 때 단순히 살 빼기 이런 신체적인 것 말고요. 기능적인 성취, 그러니까 마라톤 완주라든가 아니면 수영 기술 배우기 같은 거요. 아니면 아예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루틴 만들기. 이런 걸 다 같이 생각하면 운동 경험이 훨씬 풍부해지고 계속하기 쉬워진다는 점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렇죠. 특히 그 규칙적인 운동 습관 만들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습관 자체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들을 진짜 현실로 만들려면 심리적인 도구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비전 보드 같은 거나 운동 미래 일기 쓰기 아니면 목표 선언 카드 만들기 이런 것들이요. 비전 보드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핵심은 그냥 목표를 적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한 미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그때 느낄 좋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그걸 마치 미리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성공 경험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뇌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니. 이 모든 과정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역시 그거 같아요. 자기 효능감. 네.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이 믿음이요. 아무리 목표가 멋져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시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래서 장기 목표를 아주 잘게,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 성취 경험, 이걸 차곡차곡 쌓는 거죠.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이게 또 더 큰 도전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그런 선순환. 정확합니다. 작은 성취 경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이것도 힘이 되고요. 또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성공한 다른 사람 사례를 보는 것, 이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네.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네, 맞아요. 대리견업이라고 하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장기 목표가요. 나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하고 딱 연결될 때 그때 운동이 진짜 강력한 내적 동기를 얻게 돼요. 어떤 외부 보상이나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 운동이 그냥 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그냥 나다운 행동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결국 이렇게 장기적인 운동 목표를 세우고 그걸 꾸준히 따라가는 건 단순히 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내가 직접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는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10년 뒤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여정은요, 몸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리고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표 달성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지도 몰라요.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정말 어렵죠. 특히 1년 안에 마라톤 완주 이런 목표 딱 세우면 너무 크잖아요. 너무 멀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지쳐서 그냥 포기하게 되고요.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목표를 잘게 나누는 거. 이게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잘게 나눈다. 마일스톤 설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마일스톤 설정. 그게 마치 안개 속을 걷는데 중간중간 이정표를 세우는 거랑 비슷해요. 이정표요? 네, 최종 목표까지 가는 길이 좀 더 명확해 보이고 심리적인 부담도 확 줄어들죠. 등산할 때 쉼터 같은 역할이랄까요? 아하,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요. 큰 산 하나를 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언덕들을 하나씩 넘어가는 느낌? 바로 그거예요. 작은 언덕들이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주나요? 그냥 길만 보여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심리적 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작은 성공의 힘이에요. 작은 성공이요? 네. 마일스톤을 하나씩 딱 달성할 때마다 해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성취감. 있죠. 그 뿌듯함. 네.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기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도파민? 들어봤어요. 이 도파민이 막 즐거움도 주고 동기부여도 확 높여주니까 계속 운동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주 운동 3번 성공.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재밌네요. 그럼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걸 넘어서 뭔가 자신감 같은 것도 생기겠어요?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거요? 정확해요. 과연 내가 저 큰 목표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 있잖아요. 네, 맨날 하죠. 그런 의심 대신에 작지만 어쨌든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하나씩 성공시키면서 나도 되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기 효능감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자기 효능감. 네, 심리학자 반두라도 이 성공 경험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데 가장 강력하다고 했거든요.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더 큰 목표에도 도전해볼까? 하는 그런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선순환이군요. 특히 예전에 운동하다가 좀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운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긍정적인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패 경험이 있는 분들께 특히 더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목표를 쪼개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잘 쪼갤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나누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나눠야겠죠? 이때 활용하면 좋은 게 스마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요? SMART? 네,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가 있는데요. 목표는 구체적, 스페시픽이어야 하고 또 측정이 가능해야 메저러블 하고요. 측정 가능해야 한다. 네,
그리고 달성 가능해야 하고 너무 비현실적이면 안 되죠. 또 장기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기한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시간 제한이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맨날 하는 다짐이죠. 네. 그거보다는 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에 공원에 나가서 30분 동안 빠르게 걷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와, 스마트 원칙.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세운 작은 목표, 단기 목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그 큰 최종 목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종 목적지가 1년 후에 10km 마라톤 완주다. 네. 그럼 이걸 위한 중간 목표는 뭘까? 한 6개월 후에는 1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자. 아, 중간 단계. 네. 그리고 그럼 이 중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첫 달에는 뭘 해야 할까? 첫 달에는 주 3회, 한 번에 30분씩 걷고 뛰기를 반복하자. 이런 식으로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이 최종 목적지까지 경로를 찍어주듯이 단계별로 쭉 그리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비유 좋네요. 경로를 따라가듯이. 자, 그럼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이제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그게 또 중요하죠. 각 마일스톤별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꾸준히 기록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기록하고 검증한다. 네. 뭐 운동 시간이라든지 횟수, 거리 이런 정량적인 지표도 좋고요.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느낀 점, 몸의 변화 같은 약간 정성적인 느낌들을 운동 일지나 앱 같은 데 꾸준히 기록해 두는 거죠. 아, 일지나 앱이요? 네. 그렇게 하면 내 성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 유지에도 좋고 또 뭐가 부족한지 뭘 잘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기록의 힘이 크네요. 자, 그럼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뭔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게 시작하는 방법이요? 아, 네. 그런 분들께는 2분 규칙이라는 걸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2분 규칙이요? 네.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어떤 습관이든 일단 2분 안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시작하는 거예요. 2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네. 예를 들어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이게 목표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엄두가 안 나죠. 그렇죠. 그럼 일단 매일 팔굽혀펴기 딱 1개만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시작의 반이니까요. 아, 일단 시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1개라도.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2개, 3개 늘려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습관 쌓기라는 전략도 좋아요. 습관 쌓기요? 네. 이건 뭐냐면 이미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습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새로운 운동 습관을 딱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치질 하고 나서 바로 스쿼트 5개 하기. 이런 식으로요. 아, 양치질은 어차피 매일 하니까 그 뒤에 바로 붙인다. 그렇죠. 그럼 까먹을 일도 적고 뭔가 특별히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도 줄어들죠. 오,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결국 정말 큰 변화는 아주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작게 나눠서 꾸준히 가는 전략 있잖아요. 네네. 이게 비단 운동 목표 달성에만 회당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도 이런 접근 방식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운동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기인식이 뚜렷해진다는 점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뭘 할 수 있고 또 무엇이 어려운지를 마치 거울 보듯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죠. 네, 맞아요. 단순히 운동했다 이걸 넘어서 자신의 수행 능력이나 컨디션을 구체적인 수치나 메모로 확인하는 과정에서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스스로를 돌아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기록을 보면서 지난번 이 운동 때 유독 힘들었지. 그날 혹시 잠을 덜 잤나?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랄까 스마트한 운동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기록 자체가 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몇 달 전 기록이랑 지금을 비교하면서 무게나 횟수가 늘어난 걸 보면 성취감이 상당하잖아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네, 그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해냈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이게 커지는 거죠. 기록은 그 노력과 성과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요. 자기 효능감? 네, 이 자기 효능감, 노력, 성과, 성취감, 이 긍정적 순환은 실제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뭐 도파민 얘기도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때로는 왜 잘 안 됐는지에 대한 기록 분석이 성공 기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실패 원인 분석이요? 네. 실패 원인을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니까요. 진짜 개선이요. 아니면 수면 시간이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예전엔 그저 왠지 그렇다고 느꼈던 것들이 명확한 정보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암묵적인 감각을 뭐랄까 명시적인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 A 운동 후 RP, 그러니까 운동 자각도가 2점 상승했다처럼 구체화되면요. 문제의 원인이 자세인지, 중량 설정인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인지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하는 거네요. 네, 이것이 데이터 기반의 계획, 플랜, 실행, do, 평가, 체크, 수정, 액트, 그러니까 PDCA 사이클을 운동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럼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이 워낙 다양한데요. 전통적인 손글씨 일지부터 앱까지 선택지가 많습니다. 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뚜렷하죠. 손으로 쓰는 일지는 단순하고 집중하기 좋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휴대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대충건 자동 기록이나 데이터 시각화가 편리하죠. 그렇죠. 앱은 편하죠. 실제로 스마트워치 사용자 상당수가 건강 모니터링이나 목표 달성에 도움을 받는다고 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기 의존성이나 비용, 또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에 압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 과부하요. 네, 데이터에 매몰돼서 운동 자체의 즐거움을 잃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고요. 사진이나 영상 기록도 자세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데 유용하고요. 맞습니다. 시각적인 피드백은 동기부여나 자세 교정에 효과적이죠. 다만 촬영의 번거로움이나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어떤 방법이 최고라기보다는 여러분의 목표와 성향, 또 가용 자원에 맞춰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로 일상 활동량을 자동 추적하면서 근력 운동은 앱에 상세히 기록하고 가끔 자세 영상을 찍어보는 식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겠죠? 조합하는 거군요. 하나만 고집할 필요 없이. 네, 그렇죠. 기록할 항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요. 핵심은 목표 지향성입니다. 목표 중심이요. 근력 향상이 목표라면 운동 종류, 세트, 횟수, 무게 이걸 기록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관리해야겠죠? 점진적 과부하 관리. 네. 유산소 능력 향상이 목표라면 시간, 거리, 속도나 페이스 변화를 추적해야 하고요. 여기에 운동 자각도, RP나 당일 컨디션 같은 주관적 지표를 추가하면 좋습니다. 주관적인 느낌도요? 네. 객관적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 몸의 소리를 듣고 과훈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너무 많은 항목보다는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질 좋은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록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작심삼일 되기 쉽잖아요. 맞아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운동 직후나 잠들기 전처럼 기록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간단한 템플릿을 활용하면 기록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템플릿이요. 네. 앱을 써도 좋고 간단한 표를 만들어도 좋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록을 돌아보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쌓는 게 아니라 지난주 대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목표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성장을 체감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 중요하네요. 네.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고요. 예전에는 운동 성과를
스스로 판단할 때 그날그날의 기분이나 뭐랄까 막연한 느낌?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훨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은 그냥 참고 자료가 아니고요. 훈련의 효과를 정확히 재고 또 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려주는 뭐랄까 핵심 도구가 됐죠. 핵심 도구요. 네, 이걸 잘 활용하면 경기력 올리는 건 당연하고요. 부상 위험 줄이고 또 운동하려는 의지 있잖아요. 이걸 꾸준히 다지는데도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냥 체중계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체중 자체만 보는 것보다는요. 그 골격근량하고 체지방률, 근육이랑 지방 비율. 네, 그 변화 추세를 같이 파악하는 게 몸의 진짜 변화를 이해하는 데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근력 운동 성장 보려면 특정 운동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추정 무게, 그 1RM이라고 하죠. 네, 1RM. 그거랑 총 운동량인 볼륨, 그러니까 중량 곱하기 반복수 곱하기 세트수, 이 변화를 추적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볼륨이요?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총량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 근육에 가해진 총 자극량을 보여주니까요. 이게 성장을 더 잘 나타내주죠. 그럼 심혈관 능력은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혈관 능력은 안정시 심박수, RHR이라고 하죠. 그거랑 운동 후에 심박수가 얼마나 빨리 평소 상태로 돌아오는지, 회복 심박수, 이걸 보면 돼요. 안정시 심박수랑 회복 심박수. 네, 특히 RHR이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평소보다 계속 높게 나온다. 그러면 몸이 좀 과하게 훈련했나 아니면 회복이 덜 됐나 뭐 이런 신호일 수 있어요. 주의 깊게 봐야 하죠. RHR이 높으면 주의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최근에는 심박 변이도 HRB라고 해서 이것까지 같이 보면 과훈련 신호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주요 지표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바로 정체기, 이걸로 넘어가 보죠. 열심히 하는데도 기록이나 몸의 변화가 딱 멈춘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이것도 데이터로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몇 주 이상 주요 운동 기록 있잖아요. 드는 무게라든지 반복 횟수 아니면 체성번 데이터에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정체기를 의심해 볼 수 있죠. 몇 주 이상 변화가 없을 때. 네, 정체기가 오는 이유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인데요. 훈련 방식 자체, 그리고 영양 섭취, 마지막으로 회복 상태. 이 3가지예요. 훈련, 영양, 회복. 네, 여러분의 운동 일지나 식단 기록, 수면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운동 자극이 몸이 저금할 만큼 충분한가? 즉, 점진적 과부하가 부족한 건 아닌지, 자극이 부족한 건지. 혹은 몸이 크는데 필요한 영양소, 특히 단백질이나 칼로리가 부족한 건 아닌지, 또는 잠은 충분히 자는지, 제대로 쉬는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 분석으로 정체기 원인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계획을 수정해야 할까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다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점진적 과부하를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점진적 과부하? 네, 우리 몸은 주어진 자극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계속하려면 이전보다 아주 약간 더 강한 자극을 점진적으로 주어야 해요.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무게를 조금 늘리거나 아니면 같은 무게로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회복 상태를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 상태. 네. 아까 말씀드린 안정시 심박수 RHR, 심박 변이도 HRV, 아니면 수면 데이터 이런 걸 참고해서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강도랑 빈도를 조절해야 돼요. 무작정 3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훈련, 영양, 회복. 맞습니다. 이 3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을 수정하는 것, 이게 꾸준한 성장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데이터상의 숫자가 바로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괜찮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숫자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최대 중량, 1RM 기록은 한동안 그대로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같은 무게로 이전보다 더 많이 반복할 수 있게 됐다거나 혹은 운동 자세가 훨씬 안정되고 정확해졌다? 그것도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정말 중요한 질적 성장이거든요. 아, 질적인 성장, 자세가 좋아진다거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는 바로 이런 숨겨진 성장의 증거를 보여주기도 해요. 당장 숫자가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데이터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잘 밟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숫자가 다는 아니네요. 네, 데이터를 꾸준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통해서요. 그 숫자 너머의 의미를 읽어내고 여러분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운동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뭐 예상치 못한 변수나 아니면 내 상태랑 좀 안 맞아서 좌절하고 그냥 그만둘까?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처음 그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운동이 재미없어지고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맞아요.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막 지나치게 엄격한 계획, 이게 꼭 지켜야 해야 하는 어떤 강박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부담만 커지고 결국에는 에이,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생각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표를 좀 언제든 조절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유연성을 가지면 그런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네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어들고, 뭐 예를 들어 주 3회 30분 운동하기. 이런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하면서 얻는 그 성취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도 되네. 이런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쌓이면 운동을 계속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목표를 주기적으로 다시 보고 또 수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돼요. 단순히 뭐 계획 바꾸는 거, 이걸 넘어서는 거죠. 왜 지금 이 목표가 나한테 좀 버겁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좀 이해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능동적인 학습 과정인 셈이죠. 내 상태를 계속 살피고 모니터링하고 목표랑 현실이랑 좀 차이가 나네 할 때 이걸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와, 계획 수정 자체가 자기 관리 훈련이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때, 어떤 신호를 딱 보고서 계획 다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작정 계속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 네, 몇 가지 좀 중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우선 열심히는 하는데 운동 효과가 잘 안 느껴지는 정치기게 왔을 때, 이건 지금 운동 방식이나 강도가 더는 충분한 자극이 안 된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또 뭐 이사나 직장 변경처럼 생활 패턴에 좀 큰 변화가 생겼을 때도 기존 계획만 고집하기 어려우니까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쵸.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네, 그리고 막 부상을 당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잠을 계속 못 자거나 이런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중요해요. 이럴 때는 회복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에 맞는 운동으로 좀 바꿔야 하죠. 마지막으로 운동이 점점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동기가 떨어진다 이럴 때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표를 수정할 때 그냥 막연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더 뭐랄까 체계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럴 때 그 SMART 원칙 있죠? 이걸 다시 떠올리면 현실적인 조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구체적, 스페시픽, 측정 가능, measurable, 달성 가능, achievable, 관련성, relevant, 시간 제한, 타임 바운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 1시간 헬스장 가기. 이게 뭐 잦은 야근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주 3회, 점심시간에 30분 빠르게 걷기. 이런 식으로요. 훨씬 구체적이고 충분히 달성 가능하게 바꾸는 거죠. 훨씬 현실적이네요. 측정 가능하고 주 3회 30분, 관련성도 있고요. 활동량 증가. 네, 맞아요. 만약에 동기가 떨어졌다면 운동 종류를 아예 바꿔보거나 아니면 뭐 친구랑 같이 하는 운동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강도로 낮추거나 아니면 잠시 쉬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고요. 핵심은 현재 상태에 맞게 진짜 맞춤호처럼 계획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길게 보고 지속하기 위한 현명한 자기 돌봄인 거죠. 이런 재평가를 꾸준히 하려면 이게 또 습관이 중요할 텐데 뭔가 좀 실용적인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자신만의 좀 간단한 점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매주 일요일 저녁에 한 15분 정도 딱 시간을 정해두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거죠.
지난주 목표 얼마나 달성했지? 뭐 어려운 점은 없었나? 지금 내 컨디션은 좀 어떤가? 다음 주 계획은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아, 운동일지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냥 뭐 했는지 시간만 적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 종류나 시간, 강도뿐만 아니라 운동하면서 느꼈던 뭐 감정이라든지 운동 전후의 컨디션 변화, 아니면 통증이 있었는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을 같이 기록해두면요. 나중에 목표 수정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근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변화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요. 결국 성공적인 운동 습관의 핵심은 완벽한 계획, 이게 아니라 유연한 계획 관리에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목표를 다시 평가하고 상황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는 것,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고 또 자기 돌봄의 실천인 거죠. 계획은 원래 좀 바뀔 수 있어야 오래가는 법이거든요.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그 유연함을 통해서 운동이 여러분 삶의 즐거운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운동 계획뿐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계획된 유연성,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운동 시작은 하는데 꾸준히 하기는 참 어렵다고들 하세요. 목표를 뭐 살 빼기나 근육 만들기 이런 데만 두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확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삶의 다른 중요한 일들에 밀리기가 쉽죠. 네, 그쵸. 뭐 일도 바쁘고 관계도 챙겨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운동이라는 걸 단순히 그냥 몸 관리 차원을 넘어서요. 여러분의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뭐 내면의 성장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삶의 다른 목표들이요. 네, 그런 더 큰 그림하고 연결 지을 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운동이 어떻게 보면 삶 전체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되게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아, 그걸 통합적 성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진 어떤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파급 효과요. 예를 들어서 경력 개발, 이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체력이 좋아져서 일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물론 체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직접적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켜요. 뇌 기능이요? 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단 늘어나고요. 특히 그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고 부르는 단백질 분비가 막 촉진됩니다. BDNF요? 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뭐랄까, 뇌세포 성장을 돕는 일종의 뇌 영양제 같은 거예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또 학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인지 기능 개선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와, 어떤 연구에서는요, 학습하기 전후에 가볍게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가 막 30%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30%나요? 와, 진짜 솔깃한데요? 그럼 혹시 스트레스 관리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직장인들 스트레스가 정말 문제잖아요. 아, 그럼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운동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코르티솔, 그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아, 코르티솔 수치를요? 예. 동시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뭐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는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몸이 변하면서 마음도 같이 단단해지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소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규칙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무려 88%가 업무 집중력이나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어요. 88%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지만 운동 시간을 딱 정해서 지키는 것 자체가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일리가 있네요. 자, 그럼 업무 능력 향상은 알겠는데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뭐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운동을 통해서 얻는 정서적인 안정감 있잖아요. 이게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아, 마음의 여유 같은 거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 있고요. 하긴 제가 힘들면 남한테 짜증내기 쉽잖아요. 나 친구랑 같이 운동하는 거, 이거 정말 좋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땀 흘리고 뭔가 해내는 경험 자체가 유대감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주거든요. 아, 같이 하는 운동.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댄스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것이 사람들 사교성이랑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운동이 정말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정서적인 안정이나 자기개발, 이쪽에는 어떤 기여를 할까요? 일단 생화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르티솔 줄고 엔도르핀 늘고 이런 변화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고요. 네, 그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심리적인 효과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운동 목표를 세우잖아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걸 꾸준히 노력해서 딱 달성했을 때 오는 그 성취감. 이게 정말 큽니다. 아, 그렇죠. 뭔가 해냈다는 느낌. 네,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자아상, 자기 존중감으로 이어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기르는 실전 훈련 같은 거예요. 네, 네. 훈련이다. 그리고 이런 운동 목표 달성 경험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높여주는데요. 자기 효능감이요? 네, 내가 이걸 해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죠. 여기서 얻은 자신감이 운동 영역을 넘어서 뭐 업무든 공부든 삶의 다른 도전적인 과제에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선순환이네요, 정말. 운동을 꾸준히 또 즐겁게 하려면 단순히 살 빼야지, 근육 만들어야지 이걸 넘어서 이 활동이 내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어떤 가치와 연결되는지 그걸 찾는 게 핵심이 됐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자신만의 운동 사명선언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요. 운동 사명 선언문이요? 좀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뭐 거창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아빠가 되기 위해 주 3회 30분씩 달린다처럼요. 아주 구체적인 내 삶의 역할이나 핵심 가치랑 연결하는 거죠. 아, 그렇게요? 훨씬 와닿네요. 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이라는 심리적 욕구가 있거든요.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 네, 내가 잘하고 있다, 내 스스로 선택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죠. 운동의 이유를 자신의 가치와 연결하면 이런 내적 욕구가 충족되면서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 세울 때 스마트 원칙 많이 쓰잖아요. 네, 쓰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그렇죠. 거기서 R, relevant, 관련성이 바로 이 부분에 말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내 삶의 큰 그림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이게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열쇠예요. 와, 정리를 해보면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건강관리 활동 목록에 있는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더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어떤 계기 혹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운동은 여러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균형은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균형이요? 네, 운동이 너무 중요해져서 뭐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충분한 휴식이라든지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해치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든지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번엔 꼭 하고 운동 계획 세웠다가 금방 흐지부지 된 경험 있으시죠? 시작할 땐 의욕이 넘치는데 매일 2시간씩 한 달에 10kg 빼기 같이. 네네, 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맞아요. 너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조급해하다 보면 쉽게 지치더라고요. 제 경우만 해도 그래요. 맞습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을 넘어서는 목표를 잡거나 운동 자체가 좀 뭐랄까 단조롭게 느껴지면 금방 포기하게 되죠. 심지어 너무 열정적으로 운동하다가 오버트레이닝,
그러니까 몸이 회복할 시간을 못 가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운동해서 그래서 부상을 입거나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게 계획이 틀어지고 나면 마음이 참 힘들죠. 역시 난 안 돼.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고요. 그 자기 비난과 죄책감, 그게 문제입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할 의욕을 확 꺾어버리거든요. 그쵸. 게다가 운동을 딱 중단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뇌화학 물질 있잖아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거요. 네네. 그런 분비가 줄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 경험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반복되면 마치 그 정신적인 요요 현상처럼 다음번 시도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실패하고 자책하는 굴레에서 음.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냥 뭐랄까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다짐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건 넘어져도 괜찮다는 생각,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요? 네. 물리학에서 공이 충격을 받고 다시 팍 튀어오르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회복하고 심지어 성장하는 능력, 그걸 말하죠.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이 회복 탄력성이 정말 핵심이에요. 아하. 실패했을 때 그냥 포기하는 대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니까요. 회복 탄력성이라 그게 혹시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 회복 탄력성은 키울 수 있는 마음의 근육 같아요. 아, 근육처럼요? 네.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죠. 실패했을 때 난 완전 실패자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있죠, 있죠. 이걸 딱 알아차리고 정말 그런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질문해보는 거죠. 이번엔 실패했지만 이런 점은 배웠네.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처럼 좀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그럼 혹시 운동 하루 걸렀으니까 이번 주 운동은 다 망했어. 이런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극단적인 생각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인지 왜곡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전략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요? 좀 생소한데요? 네, 실패했을 때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가장 친한 친구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신에게도 좀 친절과 이해를 보여주는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내일 다시 하면 돼. 라고 스스로를 좀 다독여주는 거죠. 실패는 나만 겪는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스낵을 듣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세 번째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현재 내 체력 수준, 내 시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세우는 거예요. 작고 구체적인 목표요? 네. 이때 목표를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 가능하며 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 achievable, 관련성이 있고 relevant, 시간 제한이 있는 time bound, 이른바 그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죠. 네, 들어왔어요. 스마트 원칙. 그걸 활용하면 목표가 훨씬 명확해지고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예를 들어 이번 주에 3번 운동하기 같은 목표에 좀 더 집중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땐 계획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는 거군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 오르기. 이런 아주 사소한 목표라도 달성하면서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성취감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운동 과정을 기록하는 운동 일지나 실패 로그 같은 걸 써보는 것도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신감을 만들고요. 또 기록을 통해서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좀 어려웠는지 파악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너무 애쓰기보다 가족, 친구, 아니면 운동 파트너나 전문가 같은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주변의 도움이요. 네, 서로 막 격려하고 정보도 나누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죠. 결국 운동하다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계획을 지키려고 막 집착하기보다 좌절하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유연함, 그게 더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운동의 진짜 목표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 그 자체를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 시작할 때요. 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오히려 금방 포기하게 되는 경우 좀 많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조금만 계획에서 벗어나면 다 망쳤다, 뭐 이런 생각이요. 네네. 그게 바로 완벽주의의 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완벽주의 성향 밑바탕에는요, 전부 아니면 전무, 그러니까 all or nothing,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부 아니면 전무요? 네. 계획대로 100% 못할 거면, 에이, 아예 안 하고 말지. 라거나, 한 번 걸렀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망했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좀 비현실적인 기대로 이어지기 쉽고요. 아주 작은 실수에도 엄청 크게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1시간 운동 딱 이렇게 계획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30분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30분 한 거 가지고 뭘 운동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막 비난하기 쉬운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런 자기 비판이 자꾸 반복되면 운동 자체에 대한 흥미랄까? 동기가 떨어지게 되고요. 탈동기화라고 하죠. 네. 그러다 보면 또 실패할까 봐 아예 새로운 시도 자체를 피하게 되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정서적 고갈, 그러니까 번아웃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번아웃이요? 운동하려다가. 그럼 이 고리를 좀 끊고 꾸준히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결국 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꾸준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인드셋 전환이죠. 마인드셋 전환. 네. 0.5회라도 괜찮아. 조금이라도 한 게 어디야. 이런 생각으로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죠.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요? 네. 그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제안한 작은 습관, 미니 헤빗 전략이 딱 좋은 예시인데요. 미니 헤빗 들어봤어요? 네. 팔굽혀펴기 100개. 이런 거창한 목표 말고요. 팔굽혀펴기 딱 1개만 하자. 이렇게요. 실패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목표를 아주 작게 설정하는 거예요. 실패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게요? 그렇죠. 단 5분이라도 아니면 스쿼트 딱 1개라도 일단 실천하면 오늘 운동 못했다. 이런 죄책감은 확 줄어들고요. 대신 그래도 내가 뭔가는 했네 하는 작은 성취감, 자기 효능감은 커지거든요. 아하. 중요한 건 100점이 아니라 어떻게든 1점이라도 얻는다. 이런 생각인 거죠. 계획대로 못한 날을 실패라고 딱지 붙이는 대신에요. 오늘은 좀 다르게 흘러갔네. 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중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왜 계획대로 못했지? 그럼 내일은 어떻게 다시 시작해볼까?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어떤 어려움이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그걸 딛고 다시 원래 페이스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을 말해요. 넘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경험 자체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경험. 그렇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작은 변수들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유연해져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네. 자신의 능력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거군요. 나는 원래 운동신경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아직 이 운동은 좀 서툴지만 연습하면 늘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차이. 정확합니다. 아직, 영어로 yet인데요. 이 단어 하나가 가능성을 확 열어주잖아요. 그러네요. 아직. 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면 실패를 좌절로 보는 게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고 노력을 그냥 힘든 과정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 몇 킬로 빠졌냐, 몇 개 했냐 이런 숫자보다는요.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칭찬해주고 가치 있게 여기는 연습이 필요해요. 과정 자체를 칭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연습. 좋습니다. 그럼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실제로 꾸준한 행동을 옮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까 잠깐 나온 미니 루틴이나 습관 조막 트리거 이런 개념들이요.
네, 아주 효과적인 전략들입니다. 미니 루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 딱 10개 하기 같이 행동을 시작하는 데 드는 심리적인 부담감, 그 장벽을 거의 없애버리는 아주 작은 목표 설정이고요. 시작의 부담을 없앤다. 네. 그리고 습관 점화 트리거라는 건 특정 행동을 딱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다음 운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 같은 거예요. 신호요? 네. 예를 들면 양치질 다 하고 나면 바로 스쿼트 5개 하기처럼 이미 매일 하는 습관에 딱 붙여놓거나 아니면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와서 가방 내려놓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기처럼 아주 명확한 행동 자체를 신호로 삼는 거죠. 아하, 기존 습관에 연결하거나 특정 행동을 신호로. 재밌네요. 네. 시작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러고 보니 운동 환경을 미리 좀 만들어두는 것도 시작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운동복을 미리 꺼내둔다거나 아니면 거실 잘 보이는 곳에 요가 매트를 그냥 깔아두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환경 설계인데요. 내 의지력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행동을 좀 유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신의 실천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좀 기록하는 거예요. 달력에 그냥 동그라미 치는 식으로요. 아, 기록. 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을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 얼마나 많이 했냐, 몇 분 했냐 이런 결과 수치보다는요. 네. 오늘도 내가 거르지 않고 해냈다는 그 꾸준함 자체를 인정하고 스스로 축하해주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꾸준함 자체를 인정하고 축하하기.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정말 평생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열쇠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그걸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그 작은 꾸준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라는 아주 큰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운동 목표 달성했을 때나 아니면 꾸준히 뭔가 해냈을 때요, 스스로 축하하는 거, 이거 은근히 건너뛰는 분들 많죠? 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이룬 걸 알아주는 게 운동을 계속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뭐 김연아 선수처럼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최고 경지겠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축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목표를 딱 달성하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면 뇌의 그 보상 회로가 자극을 받거든요. 아, 보상회로요? 네. 그래서 도파민이 막 분비돼요. 이 도파민 때문에 즐겁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럼 뇌가 운동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고 싶게 만들고. 그렇죠. 다시 하고 싶게. 특히 이게 예상치 못한 보상일 때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도 있고요. 깜짝 보상 같은 거요? 네. 그래서 작은 목표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바로바로 보상하는 거. 이게 도파민 시스템을 계속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다시 운동화 끈 묶게 만드는 그런 직접적인 힘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와, 그리고 그런 작은 성공들이 자꾸 쌓이면 나 이거 할 수 있네 하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 이것도 커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번 주 3번 운동 출석하기 이런 거라도 꾸준히 성공하면 나는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단단해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좋아요. 운동 자체만으로도 엔도르핀, 세로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 나오잖아요. 네, 기분 좋아지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그 코티솔 수치는 낮춰주고요. 여기에 성취 경험까지 더해지면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올라가죠. 그냥 몸 변하고 체력 좋아지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감이 붙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게 길러집니다. 이게 또 자기 긍정 이론이라는 거랑도 연결되는데 내 좋은 점, 내가 뭔가 잘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인 위협 같은 걸 덜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보상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보통 뭐 내적 보상, 외적 보상 이렇게 나누던데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좀 놓치기 쉬운데 효과적인 내적 보상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내적 보상은 말 그대로 운동 받공 자체나 그 결과에서 오는 만족감이죠. 네네. 예를 들면 와, 오늘 목표한 거리 다 뛰었다. 이런 뿌듯함.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막 신나게 춤추거나 움직이는 거. 그 즐거움 자체요. 아, 땀 흘리고 나서 개운한 느낌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지난주보다 이 동작이 더 잘 되네? 이렇게 스스로 몸의 변화나 능력이 좋아진 걸 알아차리는 거. 이게 아주 강력한 내적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래서 이런 감정들에 좀 집중하고 음미하는 습관. 이게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내적인 느낌에 집중하는 거. 외적 보상은 뭐 좀 더 명확하죠. 새 운동복 사거나 뭐 맛있는 거 먹거나. 네, 그렇죠. 새 운동복, 장비 사는 거, 아니면 특별한 식사, 스파나 마사지 받는 거, 뭐 짧게 여행 가는 거, 이런 물질적이거나 경험적인 보상들이죠. 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목표 크기에 맞춰서 보상을 정하고 또 어렵게 만든 건강 습관 있잖아요. 이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면 안 되겠네요. 운동 실컷 하고 폭식하고 이러면 좀. 그렇죠. 그리고 가끔은 예상치 못한 깜짝 보상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동기부여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외적 보상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혹시 보상 없으면 운동하기 싫어지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뭐 과잉 정당화 효과 이런 말도 있던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이요? 네. 외적 보상은 어디까지나 운동을 계속하게 돕는 조력자 역할에 머무는 게 가장 좋아요. 조력자. 네. 외적 보상을 받을 때 이걸 내가 이만큼 노력했구나. 이만큼 성장했네 하는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과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노력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요. 과정 칭찬. 네. 그리고 보상 종류나 시점도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게 내적 동기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상을 통해 내 노력을 돌아보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자기긍정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방법이네요. 혼자 이렇게 축하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성과를 나누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아주 좋은 동기부여 전략이죠. 그런가요? 네. 목표를 주변에 알리면 약간의 긍정적인 치킨감 같은 게 생기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죠. 그렇죠. 응원받으면 힘나죠. 네. SNS 같은 데 공유할 때는 뭐 결과 자랑보다는 과정에서 내가 뭘 노력했고, 뭘 배웠고, 뭘 느꼈는지 이런 거 위주로 나누는 게 좋고요. 남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내 성장에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사생활 보호는 당연히 신경 써야 하고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성과랑 그때 내 느낌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나 전달법이요? 네. 예를 들어 나 오늘 30분 달리기 성공했더니 기분이 진짜 상쾌해졌어. 옆에서 응원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감사 표현하고 가끔은 같이 운동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고요. 같이 하자고? 네. 관계도 좋아지고 동기부여도 되고요. 트레이너랑은 목표나 뭐 어려움, 작은 성과 같은 걸 솔직하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자주 주고받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 조언 존중하고 또 그 덕분에 좋아진 점을 알려주면 신뢰가 더 깊어지겠죠? 하긴 트레이너 입장에선 그런 피드백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요. 성과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입니다. 성장 과정을 눈으로 보는 거 이거 아주 효과적이죠. 뭐 체중 변화 그래프나 운동 시간 기록 아니면 운동 전후 사진 비교하는 거. 비포 애프터 사진. 네. 그리고 운동한 날 달력에 스탬프 찍는 거나 운동 앱 기록 확인하는 거 다 좋은 방법이에요. 내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성취감이 더 커지거든요. 요즘 운동 앱들은 뭐 활동링 채우기나 배지 같은 거 모으는 거 있잖아요. 게임처럼. 그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런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도 동기부여에 꽤 효과적입니다. 약간 경쟁심이나 수집욕 같은 걸 자극해서 재미를 더해주죠. 오, 재밌겠네요. 네. 어떤 도구를 쓰든 중요한 건 내 성장을 꾸준히 추적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 그 자체예요.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혹시 꾸준함을 만드는 다른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행동경제학에서 나온 팁들이 좀 유용한데요. 행동경제학이요? 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팔굽혀 펴기 딱 1개부터 이런 식으로요. 딱 한 개요? 네. 부담 없게요. 아니면 기존에 이미 하던 습관에 운동을 딱 붙이는 거죠. 뭐 양치질 하고 나서 스쿼트 10개 하기. 이렇게요. 습관 묻기. 네.
그리고 운동복 미리 꺼내놓거나 운동기구를 잘 보이는 데 두는 거. 이런 환경 설계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 환경 설정 중요하죠. 그런 거에 더해서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말 중요하죠.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 긍정적 자기대화라고 하는데요. 긍정적 자기대화. 네. 야, 너 오늘 진짜 잘했다. 에이, 실패했네.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지지하는 태도요. 자신에게 좀 너그러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작은 성공이라도 딱 해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스스로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자기 효능감 높이는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와, 오늘 팁들이 정말 많네요. 운동 성과 축하하는 걸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 작은 즐거움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여정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요. 여러분이 이뤄낸 모든 작은 성과는 정말 충분히 축하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운동 성과 축하 루틴, 이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주기적으로 내 성장을 돌아보고 나만의 보상의식도 만들고 또 가끔은 함께하는 즐거움도 나누면서 얻는 긍정 에너지를 삶 전체로 쭉 확장해 보세요.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